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람들 좀 오면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는 잘 들리죠?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몇 명 들어온지 좀 보이진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 예, 말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뭐 그렇게 없으니까, 예,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부동산 TF 이거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살짝 이렇게 보자면, 부동산 TF라는 거는 일명 부동산 개발이에요. 부동산 개발. 근데 이 부동산 개발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많은 빚, 채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복잡한 상태로 엮여있는 이제 부동산 PF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셜 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어마무지한 빚으로 때려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부동산 PF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뭐 SCP가 있고 뭐 시공사가 있고 뭐 사업주가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왜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겼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사실 부동산 PF를 좀 TMI로 알려드리자면,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이 부동산 PF가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뉴스 보면 이게 어떻게 뭐 망하지 않냐, 뭐 망한 거 아니냐, 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동산 PF는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은행하고 증권사가 깔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F를 좀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PF 구조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됐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땅을 사가지고 땅을 개발해서 집을 올리고 판다. 엄청 쉽죠? 뭐 엄청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서 올려서 판다, 분양을 한다,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제 사업자들하고 이 이권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거, 이 대출 감독, 이 대출하고 이 감독하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키포인트예요. 여기 부동산 PF가 터지기 시작한 거는 이 땅 투자 관리, 뭐 분양, 뭐 이런 것, 뭐 이게 다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출하고 감독이 미흡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뒤에 살짝 나오는데, 이 대출하고 감독이 미흡해가서 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 PF 대출의 살짝 절차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고 토지를 계약하죠. 뭐 이런 거 그냥 흔한 얘기입니다. 땅을 사서 그리고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돈 빌릴 친구들 선정을 해서 돈을 빌려서 이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성을 하면 이제 남들한테 분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F 대출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체율이 증가해요. 연체율이. 그리고 미분양이 미친 듯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사실 미분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연체율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리볼빙을 시작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 대출을 못 갚으니까 남한테 또 돈을 빌려서 대출을 갚고 또 남한테 빌려서 대출을 갚고 그러니까 빙글빙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 리볼빙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연체율이 이 문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연체율에 있어서는 이 미분양 주택이 한몫을 하지만 사실상 미분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미분양이 없거든요. 이 미분양 사태 그러면 어디서부터 터졌냐? 뭐 미분양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에요. 지방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중공업 미분양 주택 역대 최대. 부산조차도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은 미분양이 없어요. 서울은 미분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외 지방 도시에서 미분양이 엄청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이 서울에 있는 수요가 좀 지방으로 퍼져가지고 이 PF를 해결해라. 이게 지금 하느니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해요. 뭐 진짜 지방이 엄청 뭐 저가 뭐 쉽게 말해서 막 1억 미만 그러니까 쉽게 대출을 안 받아서 살 수 있는 돈이 나오진 않잖아요.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왜냐면 최소한 이 집을 짓는데 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시작해서 이 부동산 짓는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원자재 값도 일단 제일 올랐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21년도에 저금리였잖아요. 저금리였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PF라는 거는 안전한 등급에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많은 투자를 해요. 근데 22년부터 고금리 제일 큰 문제죠. 근데 고금리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 단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원가 때문에. 그런데 분양 단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지방에 집을 안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F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서울 PF는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PF가 문제가 있는 거는, 부동산 PF가 문제가 있는 거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미분양 주택 역대 최대, 이거 오늘자 뉴스예요, 다. 90% 이상 미분양.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크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분양인 상태로 그냥 존버를 해가지고 나중에 팔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연체율이 또 증가해서 이 PF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체율이 증가를 하면 어차피 자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한국의 PF는 자본이 3%밖에 안 들어가요. 자기 자본. 그러니까 현금이 3%고 97%가 다 빚이에요. 그럼 이 빚은 누구냐? 은행,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2금융권도 들어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97%가 되냐? 아까 첫 번째 말했다시피 부동산 PF는 제일 안전한 채권 등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7%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구조가? 미국, 일본만 해도 3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3%예요. 왜냐? 은행하고 증권사가 부동산 PF는 절대 망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질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했다시피 공사비, 이 원자재,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아까 말했다시피 이 연체율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미분양. 근데 서울은 미분양이 나지 않았다.
건데 그 외 지방들에서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이 부동산 PF가 날리고 지금 뭐 DLS 뭐 규제니 뭐니 하면서 이제 지방으로 퍼져라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조차도 지방에 집을 살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PF가 가장 안전한 등급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알다시피 태형건설 있잖아요. 지금 막 망한데 이 태형건설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 가셨죠. 그리고 코오롱글로 골로 가셨고요. 두산건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골로 가셨고요. 신세계건설 요즘 핫하죠. 적자. 왜 적자? 신세계건설도 엄청 튼튼한 기업이었어요. 신세계건설도. 왜냐면 신세계가 뒷배로 있으니까. 근데 신세계건설이 잘못한 게 뭐였냐면 PF를 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만년 적자에 돼가지고 주가가 개박살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이 유명한 기업들이 이 PF를 땡깁니다. 아, 개꿀하면서 땡깁니다. 근데 미분양 사태가 터지면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 금리 리볼링이 시작하고 같이 부도 연쇄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F가 뭐 부실이니 뭐니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사전에 막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금융사의 대출하고 감독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 부동산 지방 안 나오는 거, 지방 떨어질 거 다들 알거든요. 서울만 오르고 지방이 떨어질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사들이 2022년에 이제 그 수익이 잘 안 나기 시작하니까 눈이 돌아요. 건데 이 부동산 PF는 안전하다 하니까 이 대출하고 감독을 좀 안 좋은 이야기로 이제 뒷돈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불법 대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법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97% 정도를 땡겼다. 100% 정도의 97%가 부채다. 그럴 때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아니고 7월 4일날 나온 리서치 하나 보면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저축은행 위기. 제일 중요해요. 저축은행이 이제 위기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저축은행의 위기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신한은행, 뭐 KB 뭐 은행, 뭐 이런 진짜 1금융사들은 안 망해요. 걔네는 망할 리가 없고 이 저축은행하고 증권사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PF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상태냐? 좀 읽어봅시다. 참고로 7월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보셔도 돼요. 자, 22년 4분기. 22년 4분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원자재 폭등, 그리고 인건비 폭등, 그리고 금리 폭등. 이 세 가지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체가 되죠.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실이 이제 심화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트리거였어요. 이제 이걸로 뭐 대표적으로 뭐 레고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생기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 2022년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된 후 금융위기 전후와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좀 우려성을 많이 표하고 있죠. 이게 2027년 뭐 리먼브러더스 사태, 뭐 쉽게 말해 그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많이 겹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정상화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말해서 그 얘네들이 지어놨던 그 미분양 있잖아요. 그거를 다 비싼 가격에 설거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누가 해주냐?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을 규제를 하면 어차피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될 건 수요가 있으니까 사실 그거 없어요. 서울에 있는 수요가 진 거지 지방에 있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부의 논리를 이해하면 이 서울의 집값을 규제를 해서 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좀 설거지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살짝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이걸 이제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그냥 매각을 하고 그냥 싸게 그냥 던지고 이제 좀 괜찮은 거는 이제 좀 자율적으로 이제 가격 좀 이제 받아가지고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서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이라는 겁니다. 부산조차도
미분양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세요. 부산조차도 미분양이 역대 최대다. 그리고 이 PF 사태 문제는 서울이 아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알아도 이 PF가 무슨 문제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좀 지금 이제 정부가 우려하는 게 금융위기가 너무 비슷하다. 근데 지들이 싼 똥이죠? 싼 똥 가지고 이제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서울을 규제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비슷하다. 근데 그냥 은행이 잘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F 사태에 좀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는 건데, 이 금융위기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에 만약에 이게 진짜 PF가 무너지면, 이 PF가 대부분 빚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97%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집값 말고 모든 부동산이 폭락을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마이너스 90%를 볼 거예요. 지방은. 쉽게 말해서 진짜 완전 떨이. 지방은 떨이. 서울은 최소치가 있어요. 서울은 그래도 강남은 10억 미만으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강남 3구 거기는 10억 미만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고, 이제 강북은 한 20%, 한 5억짜리 집이 한 1억 정도 떨어진다. 근데 그거 가지고 폭락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애매하죠. 근데 40억짜리가 10억 되는 거는 폭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10억은 안 된다. 한 20억 정도 된다. 왜냐면 서울은 잘 안 떨어질 거예요. 서울은 떨어져도 마이너스 30%? 근데 30% 가지고 막 폭락이다 이러니까 다들 이제 폭락으로 이제 기운 잡는 거고, 이제 문제가 지방이라는 거죠. 지방은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한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확대가 좀 늘어나고 있다. 옛날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고 있고, 자기 자본이 너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PF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한 채권이다. 그리고 이제 금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수요가 늘었어요.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PF가 좀 아쉽게도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체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스크가 좀 크다. 그리고 건설사 부도도 이렇게 좀 많이 적어지긴 했는데, 애초에 이거는 우리나라 그냥 건설사들이 리만 브러스 사태에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많이 안 생겼죠. 그 뒤로 이제 부동산 경기는 약간 침체였으니까 이때가 제일 호황이었고, 2007년 전에, 리만 브러스 전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지금 우리 대형 3사만 봐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 PF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거다. 미분양. 서울 미분양이 아니라는 거, 지방 미분양이라는 거 다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분양가가 늘었어요. 아쉽게도 분양가가 늘었습니다. 쭉. 그럼 분양가가 왜 늘었냐? 그럼 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시공사, 이 건설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는 인건비하고 원자재 값 상승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투자를 해서 지었는데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냥 대출 금리를 내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 분양가의 이 금리하고 이 대출 금리를 못 버텨가지고 이 분양가를 진짜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9% 떨이, 인건비만 챙기자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면 이제 연쇄적으로 지방 집값이 폭락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과 지방 주택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서울 집값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상가는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가 있잖아요. 상가도 별로 좋지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이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면 상가도 폭락하고 집값도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지방에서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진짜 말 그대로 이 기준 강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 대출 서울을 규제를 해서 이 지방에 풀어버리자. 근데 이 지방에 풀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 PF를 등급화 해가지고 나누자, 이런 얘기입니다. 끝이에요. 딱 20분 걸렸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딱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서울 부동산은 폭락해도 강남 쪽, 그러니까 워낙 비싼 거, 막 지금 30억, 40억, 50억 가는 것들은 한 20%, 좀 크게 하면 30%에서 4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 PF가 만약에 터지면요. 근데 이 PF가 터지면 지방은 마이너스 90% 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게 당연히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미분양 상태인지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의 그 집값이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겁니다. 뭐 내 동네는 그 아파트도 잘 짓고 있고, 미분양도 잘 안 돼, 미분양도 없어. 그러면 거기는 안전한 이제 수요가 있는 땅이고, 반대로 내 동네는 뭐 아파트 보니까 저기 뭐 사람이 들어왔는지도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막 다들 막 분양하라고 막 난리치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PF가 터지면 마이너스 9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기준 그 최소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은 고소득자가 많습니다. 고소득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일정 가격을 지킵니다. 일정 가격을 지켜요. 이 퍼센트가 아니라 일정 가격을 지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대출하고 안 하고 말고를 그냥 현금으로 박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은. 그리고 지방의 몇몇 곳, 뭐 용인이라든지 뭐 여기 뭐 어디였더라? 그 판교 뭐 그쪽, 혹은 그 외에 뭐 몇몇 지방들, 그쪽에서 이제 현금 부자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좀 지금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카톡방이나 이렇게 저한테 1대1 얘기해 주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파트가 좀 건설된 지 오래라 미분양이나 공실이 없다면 좀 방어가 될까요? 건설된 거는 상관없어요. 이미 건설된 건 상관이 없고, 새로 짓는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로 짓는 건물이. 이 PF라는 건 이미 다 분양이 끝난 거는 다들 이제 돈이 회수가 돼서 끝난 거고, 이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 미분양이 많다, 공실이 많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PF가 터진다. 즉, 이 공실에 대한 분을 마이너스 90%인가 엄청 그냥 저가로 던진다. 이게 바로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된 지 오래돼가지고 미분양이 없고 공실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돌아다니면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에 솔직히 경기도 주변만, 경기도하고 약간 좀 뭐랄까 교통 안 좋은 지역 있잖아요. 차가 있어야지 다닐 수 있는 지역, 그쪽 가보면 공실률 좀 많아요. 공실이 좀 큽니다. 그런 데서 이제 진짜 이제 시공사가 던지기 시작하면 이게 PF가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